반갑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몇 주차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자녀분들을 키우거나 훈육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내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어떠한 형태로 미래를 대비하도록 주문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슬라이드를 많이들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요, 약간 이제 오프닝 성격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말로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는 오늘 뭐 기술자들끼리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삶과 내 소득, 내 일자리,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이런 것들이 어떤 작용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요. 그 과정에서 이 네 번째 4차 혁명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우리 역사의 어떤 여러 가지 변곡점들, 이런 것들도 한번 되짚어보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슈는요,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우리 소득의 변화, 이렇게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강의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한 제 소개는 해야겠죠. KDI에서 제가 뭐 경제 관련한 연구원으로 그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대중 교육이라든가 그 경제 교육에 크게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중학교 교과서랑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재교육과랑 비상교육, 뭐 특정 교과서를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그 두 교과서의 집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 교과서를 집필하던 그 출판사에서 현재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을 한번 만나보는 게 당연히 애들에게 좀 관심 있는 소재로 교과서 집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처음 물어봤습니다. 제일 먼저 물어본 거는 너는 몇 학년이니 누구니 물어봤었을 때 이 친구가 저는 뭐 고2예요, 고3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럼 너는 선택 과목 뭐 하니? 라고 했는데 의외로 경제를 선택하는 애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의 학생들을 물어보면 그 중에 경제라는 과목을 선택하는 사람이 5명이 안 돼요. 100명 중에서.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오늘 하루 동안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 요소들은요, 전부 경제적인 요소예요. 오늘 여기까지 올 때 택시 타고 올지 버스 타고 올지 바로 그거 경제적인 고민이에요. 그리고 집에 갈 때 뭐 편의점에서 생수 하나를 살지 안 살지, 뭐 콜라를 살지 안 살지, 다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떤 직장에 다니고 어디에서 살고 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아니면 또 앞으로 어떤 직업을 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경제적인 요소거든요. 따라서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 아니냐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받아들이려는 습성이 아이들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야, 너는 경제를 왜 선택 안 하니? 그랬더니 저는 바리스타 될 거기 때문에 경제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바리스타를 돼서 커피숍을 운영하려면 그것도 경제가 필요해 라고 했고, 또 다른 애가 앉아서 넌 경제 선택했니? 그랬더니 저도 경제 선택 안 했다는 거예요. 넌 왜 안 했니? 그랬더니 경제 과목이 어려워서 대학 가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건 내가 인정한다. 경제 과목은 어려우니까 좀 점수 따기가 쉽지 않은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배워두면 좋은데 라고 했더니 그냥 가만히 웃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친구를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요즘 한참 유행하는 직업 하나 있죠. 뭡니까? 주방장, 셰프예요, 셰프. 요즘은 셰프라고 부르지만 저희 때는 그 주방장이라고 불렀었잖아요. 대단한 직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뭐 아주 전문직으로 애들이 손꼽아요. 그래서 그걸 뭐 제가 그 특정 직업을 뭐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자기는 셰프를 할 거기 때문에 또 경제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또 용납이 안 됐어요. 자, 그래서 도대체 그렇다면 일반인들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내가 어떤 직업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반드시 알아야 될, 내 인생이 풍족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경제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그때 한국경제신문이라는 곳에서 저한테 칼럼 지면을 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로 연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문학과 경제의 만남이라는 칼럼 주제를 그걸로 정하고, 그래서 제가 인문학의 여러 소재 속에서
그 속에 있는 경제 원리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문사 측에서 왜 하필 이거냐라고 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인문학이 뭐예요? 인문학이 뭡니까? 어렵게 학문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없이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들, 우리 인류의 삶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문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삶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그곳에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애담 스미스에 의해서 태동하기 훨씬 이전에 그 옛날 선사시대, 그 옛날 원시시대, 그 옛날 시대에도 우리 인류가 바로 경제적인 판단 속에서 여러 행적들을 전개해왔고 그게 지금의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걸 설명하면 어떤 직업에서 어떤 일을 하든 경제가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설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 민주주의 발달과 소득 불평등, 프랑스 혁명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공통점, 세계적인 명화들은 과시적 소비품이었다. 그 다음에 뭐 공유주의 비극에 대한 조선인의 지혜.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훨씬 태동되기 이전부터 우리가 이것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행동을 취해왔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아이들에게 또는 일반인들에게 아, 내가 경제와 전혀 무관한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구나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좀 운이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칼럼이 제가 한국경제신문에는 지금 다른 칼럼을 쓰고 있는데 뭐 박정호의 생활 속 경제 이야기라는 그냥 소소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 칼럼이 아마 한국경제신문 제가 알기로는 가장 길게 연재했던 칼럼인 것 같아요. 제가 무려 한 4년인가 5년을 거의 매주를 썼었거든요. 지금은 생활 속 경제 이야기라는 칼럼을 격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전자신문에서는 요즘 이제 저희 사회 저희도 이제 다 다음 주쯤 할 거예요. 창업 이슈잖아요. 일자리 차원에서. 그래서 전자신문에서 칼럼을 준다고 하길래 제가 박정호의 실전 창업 강의라는 그 제목으로 칼럼을 매주 연재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데스크에 계신 뭐 학교 선배님 한 분이 야 정호야 그래서 왜요 국장님 그랬더니 너도 실제 창업은 안 해봤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네가 뭔데 실전이라는 표현을 써? 그랬더니 형 다른 학자들이 칼럼을 쓰는 게 너무 학구적으로 썼지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나는 현실에 부합되는 어떤 창업에 대한 여러 강의들을 하고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실전이라는 걸 쓴 거다. 그리고 그렇게 강하게 실전이라는 단어를 써야 나도 나 스스로 옥죄는 거잖아요. 반드시 진짜 실전에 도움되는 형태로 칼럼 쓰지 않으면 큰일 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랬더니 괜히 무리하지 말고 실전이란 단어는 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리가 아니라 이번에 내가 꼭 해서 40회 연재를 마무리 짓겠다라고 해서 지금 아마 23회 뭐 그 정도 달려온 것 같아요.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 단어를 안 뺀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바로 일선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대학 현장에서 애들을 가리키는 과정에서 바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전달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제가 그래도 가져야 될 하나의 소명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인 4차 산업혁명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이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수준이면 이 단어 처음 들어보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이 단어가 워낙 여기저기 많이 쓰여가지고요. 이 단어 자체를 못 들어봤다. 이런 경우는 저 솔직히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다 듣게 되고 나서 오히려 역작용이 생겼어요. 뭐냐 하면 이 단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정부가 경제를 좀 발전시켜 보겠다는 미명 아래 붙잡아놓은 슬로건 정도 아니냐 이렇게 어떻게 치부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 다른 정권에서는 경제를 좀 발전시키겠다는 의도 아래 창조 경제를 부르짖는 데도 있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또 녹색 성장이라는 걸 또 강조한 적도 있었고 그 전 정권에는 또 뭐 벤처를 강조하던 정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이번에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라는 어떤 대의 명분으로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열거했던 창조경제, 녹색성장, 뭐 벤처, 신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젠다와 달리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요 주제는 사실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국제사회의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모여서 우리 인류가 다시 한번 진일보하게 발전하기 위해선 지금 어떤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대안을 찾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담론을 나누는 다보스 포럼이라는 곳에서 이 단어를 제일 먼저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뭔가 이렇게 약간 뭐 선동하려고 만들어낸 자기적인 단어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언제 처음 나왔냐면 2016년도 다보스 포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다라는 주제 아래 국제사회 여러 오피니언 리더들, 뭐 전직 대통령, CEO, 노벨상 수상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이제 우리 인류가 다시 한번 나가야 될 때는 여기다 이렇게 이제 역사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 하면 2016년도 다보스 포럼의 의제가 이거였다면 2017년도에는 또 다른 거 있을 거고 2018년도에 또 다른 거 있을 거고 그럼 저건 기껏해야 1년짜리 의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치부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거는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뭘 보시면 아냐면 이전에 이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요 키워드가 나오기 이전에 다보스 포럼의 의제들을 살펴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전 세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야기했던 큰 파고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 인류가 다시 한번 뭔가 좀 뭐 균형된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들을 많은 석학들이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서 그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키워드를 단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습니다. 2012년도에 다보스 포럼의 의제는 뭔진 모르겠지만 큰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수준이었고요. 2013년도에도 뭔가 세계가 지금 굉장히 유연하고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수준이었고 2014년도에도 세계의 재편, 2015년도에도 새로운 세계 상황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요거에 대해서 명확한 키워드를 설정한 사람이 그때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회의와 여러 아젠다 속에서 드디어 6, 7년 만에 아주 구체적인 키워드 하나가 도출됐는데 그게 바로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다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 구체적인 이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짜리 수명을 가진 키워드가 아니에요. 네, 진짜 7, 8년 이상의 숙고 기간 동안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이 기술 변화와 사회 변화와 산업적인 변화, 일자리적인 변화, 소득 변화가 이걸 도대체 뭘로 이해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등장한 내용이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단어를 모르겠습니다. 뭐 2, 3년 정도 국가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키워드로 사용하다가 폐기 처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단어가 폐기 처분됐다 하더라도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그 특징과 여러 방향성은 폐기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우리 삶을 20년 이상 지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것은 내 향후 나의 한 10년 이상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변화들을 내가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나침반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요. 장밋빛으로 유쾌하게만 바라보기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역사를 바라봤었을 때요. 예전에 이런 커다란 산업혁명과 유사한 변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이와 함께 동시에 수반되는 변화가 대규모 실업이었기 때문이에요. 1차 실업, 대표적인 1차 대규모 실업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대규모 실직을 한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 실업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자동화로 인해서 더 이상 공장의 그 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이런 게 유발됐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정보화 사회 도래로 화이트 칼라의 실업들이 유발됐어요. 근데 세계사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약간 장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 세계의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바로 농경사회 시절에서부터 정보화 사회 시절을 거쳐서 지금 4차 산업혁명까지를 내 당대 모두 경험한 굉장히 독특한 유일무이한 존재분들이세요.
예.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예전에 그 농사 지었을 때 그 시절 얘기하면 도대체 뭔 소린지 못 알아듣는 수준으로 우리가 급격하게 바뀌었잖아요. 바로 한 세대의 이 변화를 모두 체감하신 분들이 여기 분명 같이 앉아 계신데, 자, 그런데 저는 솔직히 약간의 나이로 제가 이걸 다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세 번째 실업은 직접 경험을 했었어요. 어떻게 경험을 했냐면, 제가 이제 학위하는 과정에서 방학 때 교수님께서 알바거리를 준 거예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대학원생이었을 때 알바거리를 뭘 줬냐면, 야, 너 방학 때 이렇게 놀러 오지 말고 방학 때 왔으면 알바하고 가라. 그래서 교수님 뭐예요? 그랬더니 그때 주신 알바가, 저야 이제 원래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어떤 전자회사가 있는데, 그 전자회사에 재무 회계 관련한 여직원들에게 기초적인 재무 회계 관련한 어떤 지식을 가르쳐주는 강의를 이제 저한테 알바거리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워낙 명망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야, 이게 알바가 아니라 굉장히 돈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아싸 하면서 방학 때마다 그 알바를 아주 솔찬히 진짜 재밌게 했는데, 제가 처음에 그 알바를 교수님께 하청을 받아서 했었을 때, 그때 처음 강의 갔었을 때 제 수업을 들었던 그 여직원 분들이 다 합치면 126명 정도 됐었어요. 아니, 무슨 우리 흔히 말하는 격리 직원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많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회사가 완벽하게 ERP라고 한 게 다 도입이 안 됐어요. ERP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어떤 물건이 어디로 빠져나가거나 어떻게 팔리면 바코드만 찍으면 지금 그 바코드에 어떤 물건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나갔는지가 다 전산화적으로 저절로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이나 TV나 냉장고 안에 얼마나 많은 부품이 들어갑니까? 그럼 창고에는 그 하나하나의 부품들, 그 다음에 완성품들, 판매될 거, 수출할 거 다 있는데, 실제 장부랑 창고에 똑같이 있는지 누가 대조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뭐 평택에 있는 창고, 어디에 있는 창고들 돌아다니면서 장부랑 실제 맞는지 하나하나 세봐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무와 회계 관련된 기초적인 강의를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이 알바를 2년 6개월 만에 결국 잘렸어요. 왜 그러냐? 제가 그거 강의하는 도중에 완벽한 이 정보화사의 도래, 그래서 거의 ERP가 거의 완료된 거예요. 하나하나까지도.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제가 2년 6개월 만에 그 수업을 들었던 마지막 기수에 해당되는 사람이 126명에서 20명 안짝으로 죽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혁명이란 단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혁명이란 단어는 아무 때나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 붙입니까? 굉장히 찰나의 순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제 스스로 그 짧은 순간에 그 직군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진짜 정보화 사회 도래로 인한 혁명, 이게 어떻게 대량 실업을 유발시키고 있구나라는 걸 직접 체감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아마 저는 요것만 봤지만 여기 계신 다른 분들 중에는 이 윗분들도 직접 체감하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1차, 2차, 3차의 큰 산업적인 변화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직면했던 게 바로 대규모 실업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조만간 도래한다는 이 4차 산업혁명, 또 혁명이라는 단어가 붙는 이 인더스트리에서의 커다란 변화, 이것은 당연히 지금 나의 일자리, 아니면 내 남편이나 내 아내의 일자리, 우리 아이들의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큰 변화나 어떤 큰 혁명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예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감 속에서 그 혁명의 내용이 굉장히, 이건 전문가들마다 수치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지 전부 다 그 암울하기 그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제노동기구라는 ILO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수작업을 대신해서 로봇이 확산이 되면서 앞으로 20년간 아시아 근로자의 1억 3,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스위스 다보스 포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곳에서는 2020년까지 선진국, 즉 OECD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될 텐데, 우리도 OECD 국가입니다. 여기에서 일자리가 바로 2026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요때까지 우리가 선진국 전체에서 71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또 완벽하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토마스 후레이라는 세계적인 투자자이자 미래학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요, 2030년까지 지구상의 일자리의 절반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진단하기도 해요. 그야말로 깜짝 놀랄 일들이죠. 제가 요즘 우리 회사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육성시키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가 꽤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 같은 경우 우리 부천만 해도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경남, 전남, 경북, 충북, 충남 이런 데는요, 뭔가 우리 고장에 큰 대기업이 공장 좀 지어주고 아니면 여기 와서 직접 생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해주면 그것 때문에 지역 경제가 옛날에 발전해왔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 근래 뭔가 컨설팅하고 자문하는 과정에서 아산 탕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또 굴지의 회사 하나가 디스플레이 공장을 새로 증설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그 회사에 높으신 분에게 술자리에서, 아니 전무님, 요즘 그 회사 이미지도 되게 안 좋고 특히 광주 지역에서는 백색가전 같은 거 다 철수한다고 하면서 꼭 그 지자체에 또 눈살 찌푸리게 하고 하는데 이렇게 지방에다가 또 대규모 신설 투자를 하신다니 좀 뭔가 보도자료도 내고 이렇게 좀 많이 좀 알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삐쭈삐쭈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가 있구나 해서 그럴 때는 우리가 진담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시잖아요.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드세요 하다가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우리가 증설하는 공장의 컨셉은 스마트 팩토리라는 건데, 나중에 자세히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건데 특히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번 공장의 컨셉은 무인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 10만 평 이상 되는 그 엄청난 공장, 거기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슬쩍 자기도 읍소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요, 저희도 단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것 중에 솔직히 하나가 뭐예요? 인건비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글로벌하게 나가서 중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하고 싸워야 되는데 사람 쓰고 쓰고 그러면 우리 거는 아무도 안 산다, 비싸서. 우리도 솔직히 그런 고충 아닌 고충은 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인 공장 짓겠다라고 하면 이게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냐 하는 고충 아닌 고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미래 사회가 바로 이렇게 암울하게 우리가 전망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차 산업혁명 때도 기계가 일자리를 없앤다는 경고는 항상 존재했는데 4차 산업혁명 때도 그중에 일부는 분명 없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다시 좀 역사적인 걸로 좀 돌아가서 과거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기 앞서서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인재로 추앙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시절에는 어떤 덕목을 가진 사람이 그 시대의 최고의 인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미래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농경사회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 농사지었던 그 시절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겠죠. 그때 무슨 산업이 있고 무슨 공업이 있어요. 다 농사를 기반으로 농사의 부산물로 집신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농사가 모든 경제활동의 거의 근간이었어요. 고기 잡는 거 이런 거 조금 있긴 있지만 그것도 농업이라고 봐야죠. 농수산업. 바로 이 농업이 모든 국가 경제의 근간이었는데 바로 그 시절에는 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실 별도로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당시에는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배울 필요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바로 이거예요. 농사 우리 어떻게 배웁니까? 말 그대로 옛날 농사는 아버지나 형이나 엄마 쫓아다니면서 한 해, 두 해 해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저도 저희 회사 부원장님이 갑자기 이제 농사반을 만들겠다고 회사에 텃밭을 키우겠다고 하셨을 때 저희가 어디 가서 공부하고 그 농사 지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인터넷 블로그 보고 아니면 그 모종 씨앗 사면 그 뒤에 어떻게 심으면 되는지 써 있거든요. 그거 보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한 1, 2년 해봤더니 시행착오가 생기고 해가지고 물은 어떻게 주고 잎은 어떻게 솎아내고 이걸 조금씩 터득해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농사 짓던 이 시절에는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배울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국가의 최고 인재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뭐가 갖춰야 되느냐? 바로 국가 철학을 공유하고 그걸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향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왜 그러냐? 자, 국가라는 체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국가라는 체계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인드와 같은 윤리의식과 같은 가치관을 공유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 당시에는 경제활동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국가 체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 이것을 바탕으로 인재를 평가해야 됐었는데 바로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이 뭐였어요? 과거 시험이었잖아요. 과거 시험 과목이 뭐였습니까? 바로 유교 경전, 불교 경전이었죠. 아니 어떻게 국가 철학 또는 도덕 철학 그 한 과목을 가지고 국가의 정승판서를 뽑지? 그 전문적으로 많은 걸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는 국가 최고의 인재가 되기 위해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덕관을 심어주면 되고 체계를 잡으면 되는지 이것만 알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 시험이 국가 최고 인재 시험이 과거 시험 도덕 철학만 보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싹 바뀌느냐? 인재상이 바로 오늘 주제인 경제활동, 즉 더 정확하게 말하면 1, 2차 산업혁명 때예요.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뭐가 등장하느냐? 더 잘 아시잖아요. 기계가 등장하죠. 증기기관부터. 바로 기계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 우리 교육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뀝니다. 뭐냐? 이제는 경제활동을 하거나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배워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계를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계를 다루는 법을 익히고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매뉴얼을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글을 배워야 되고요. 또 기계를 고치거나 기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지식, 공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계를 바탕으로 국가의 여러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그 상황이 연출되니까 바로 교육이라는 단어에 경제활동이 결부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거든요. 엄마 나 무슨 과 전공할게요. 엄마 나 대학교를 갈게요. 바로 취업할게요. 이 자체를 우리가 뭘로 다 환원해서 생각합니까? 그 직업이 돈 많이 버는 직업인지 그 직업이 유망한 직업인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바로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던 그 일이 처음 전개된 게 바로 이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점에는 교육이라는 이 단어에 새로운 기능이 부여됐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근거에서 전문적인 추가적인 직업군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기계 다루는 엔지니어들, 회계사, 경영자 뭐 이런 여러 분야의 전문 직종들이 바로 이때부터 등장을 합니다.